전 세계 전문가들도 믿을 수 없다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때 인구도 적고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2012년 강남스타일의 충격 이후 BTS, 블랙핑크, 트와이스, 시티투바투 등 한류 스타들이 글로벌 메가 히트를 쳤습니다. 미국 차트에 K-팝 음반 7종이 진입하고 138개국을 무대로 2억 명이 넘는 팬덤을 형성한 이 기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과소평가하던 우리 문화가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장피에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문화평론가예요. 매일 아침 저는 제 아파트 창가에 있는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멀리 에펠탑이 보이고 있었죠. 이 아침도 다른 모든 아침과 마찬가지로 저는 커피를 마시며 전 세계 예술, 음악, 문화에 관한 글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문화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유럽 예술도 정말 좋아했죠. 박물관의 그림들, 웅장한 콘서트홀에서 울려 퍼지는 클래식 음악, 수백 년 동안 서 있었던 아름다운 오래된 건물들. 이런 것들이 저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유럽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있고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글을 쓰는 잡지사의 편집장에게서 온 이메일이었어요. 그는 제게 한류라는 것에 관한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커피를 뿜을 뻔했어요. 한국이 세계 문화에 대체 뭘 제공할 수 있다는 걸까요? 저는 한국 팝 음악 사람들이 K-팝이라고 부르는 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BTS라는 그룹이 기록을 깨고 있다는 헤드라인도 본 적이 있었고 한국 영화가 상을 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었죠. 하지만 제게는 그저 소음일 뿐이었어요. 진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화는 와인이 지하실에서 숙성되듯 발전하는 데 수세기가 걸리는 법이죠. 한국은 그저 사람들이 내년에는 잊어버릴 화려한 오락거리를 만들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저는 노트북을 열고 정보를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미국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는 한국 음악 그룹들, 세계 최고의 영화상을 수상하는 한국 영화들, 138개국에 걸쳐 2억 명이 넘는 한국 문화 팬들.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어요. 숫자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게 왜곡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이건 그저 교묘한 마케팅일 뿐 문화적 중요성은 아니라고요. 그 주 후반 저는 대학의 아름다운 오래된 회의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유럽 전역에서 온 다른 유명한 평론가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 한국 트렌드에 대해 저와 의견이 같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흥분해 있었어요.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예술적 융합에 관해 떠들고 있었으며 새로운 문화 시대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번도 문화 강국이었던 적이 없잖아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말하고 있었어요. 영향력의 역사가 짧은 작은 나라일 뿐이에요. 이건 그저 상업적 성공이지 진정한 문화적 중요성이 아니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런던에서 온 제 동료가 눈썹을 치켜 올리고 있었어요.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녀가 말했어요. 다음 달에 자선 콘서트가 있어요. GD라는 한국 아티스트를 포함해 많은 유명 공연자들이 참여할 예정이에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제 생각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전문적 평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직접 보지도 않고 뭔가를 무시할 수는 없었죠. 좋아요. 저는 침착하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하고 있었어요. 참석하겠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춤과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감명받지는 않을 거예요. 회의를 떠나면서 저는 짜증이 나고 있었어요. 왜 이런데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30년 동안 진짜 문화를 연구해 왔어요. 유럽 예술사에 관한 책도 썼고 가장 권위 있는 대학들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 팝스타를 보러 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저를 더 괴롭히고 있었어요. 인정하기 싫은 뭔가가요? 제 동료들, 제가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지 못하는 한국 문화의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걸까요? 제 시각이 너무 좁은 걸까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장피에르입니다. 저는 문화에 관해서라면 절대 틀린 적이 없죠. 그날 밤 저는 다시 책상에 앉아 유럽 예술과 역사에 관한 책들로 가득한 제 책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전체 경력, 제 정체성 자체가 문화의 가치를 판단하는 특정한 믿음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국 팝 음악과 영화는 그 틀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콘서트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가서 지켜볼 거예요. 이 한류가 그저 지나가는 트렌드일 뿐이라고 설명하는 리뷰를 쓸 거예요. 진정한 문화는 항상 그래왔듯이 여전히 유럽에서 온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줄 겁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곳에서 저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30년의 확신이 새로운 종류의 아름다움에 대해 저를 눈멀게 한 건 아닐까요? 문화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면 어쩌죠? 저는 이런 생각들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파리의 스카이라인을 내다보았습니다. 돌과 빛으로 가시화된 수세기의 유럽 문화적 성취를요? 이것이 진정한 문화였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였죠? 저는 아직 제 세계관 전체가 도전받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그 콘서트가 제가 믿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여정의 첫 걸음이 될 줄도 몰랐고요. 때로는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인정하는 데서 가장 큰 지혜가 온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장 피에르, 존경받는 문화평론가, 유럽 예술 전통의 수호자였어요. 그리고 제 일상 세계는 곧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될 참이었습니다. 자선 콘서트의 밤이 찾아왔어요. 파리는 추웠고 저는 화려한 콘서트 홀로 걸어가면서 비싼 코트를 더 꽉 여미고 있었어요. 건물에는 밝은 조명이 비추고 있었죠. 입구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다들 흥분해서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젊었고 몇몇은 한글이 적힌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문화행사에서 보통 보는 진지한 예술 관객들과는 너무 달라 보이고 있었어요. 여기 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무거웠습니다. 마치 발이 저를 돌려세워 집으로 돌려보내려는 것 같았어요. 책과 편안한 믿음으로 가득한 조용한 아파트로요. 제게 이해가 되는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죠. 경비원에게 제 평론가 배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언론과 평론가들이 기다릴 수 있는 무대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무대 뒤는 완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사방으로 서두르고 있었죠. 어떤 이들은 반짝이는 의상으로 가득한 옷걸이를 들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헤드셋에 대고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문화가 아니야. 저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저 오락일 뿐이지. 실속 없는 소음과 색깔뿐이야. 저는 거의 떠나려던 참이었어요. 핑계를 만들 수도 있었죠. 아팠다고 하면 됐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러면 이 한국 공연자를 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척 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요. 막 가려던 찰나에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필립이었습니다. 현재 유네스코에서 일하고 있는 오랜 친구였죠. 유네스코는 전 세계의 중요한 문화 전통을 보호하는 기관이에요. 필립은 문화에 관해서는 항상 똑똑했어요. 비록 우리가 자주 의견이 맞지 않았지만요. 장, 여기서 당신을 볼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가 진심으로 놀란 눈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연구 차 왔을 뿐이에요. 저는 뻣뻣하게 말했어요. 모두가 이 한국 트렌드에 매료된 것 같더군요. 전 이것이 중요한 척하는 텅 빈 오락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필립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화난 것이 아니라 거의 슬픈 듯 했죠. 장, 저도 한때는 당신처럼 생각했었어요. 그가 조용히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 아티스트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의 헌신을 지켜본 후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들은 전통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전의 것을 존중하면서도 새롭게 만들고 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수백만 장의 음반을 파는 것과 지속되는 예술을 창조하는 건 같지 않아요? 필립은 더 논쟁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특별 출입 카드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음향 부스에서 지켜보세요. 그가 카드를 제 손에 쥐어주며 말하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공연자와 관객 모두를 볼 수 있어요. 때로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뭔가를 정말로 이해할 수 있죠.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저는 카드를 받았어요. 필립의 차분한 확신이 저를 불편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는 제 생각을 바꾸도록 강요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판단하기 전에 정말로 보고 정말로 이해하길 바라고 있었을 뿐이었죠. 음향 부스는 높은 곳에 있었고 무대와 관객 모두를 완벽하게 볼 수 있었어요. 군중에서 떨어져 있어 조용했죠. 음향 기술자들이 콘서트가 시작되면서 수준을 조절하며 제어판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의 의자에 자리를 잡고
비평을 쓸 준비를 하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처음 몇 개의 공연은 서양 팝스타들이었어요. 그들은 라디오 히트곡을 불렀고 관객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치고 있었죠. 정확히 제가 예상한 대로였어요. 즐겁지만 곧 잊혀질 공연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케이티 페리가 공연했어요. 그녀는 미국의 거대 스타였고 관중은 그녀를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있었죠. 그녀의 쇼는 화려하고 전문적이었어요. 그녀가 끝났을 때 저는 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것이 오늘 밤의 하이라이트였을 테니 이제 떠나서 리뷰를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페리가 떠난 후에도 관객들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시끄러워지고 더 흥분하고 있었어요. 거대한 홀의 에너지가 변하고 있었고 저는 고립된 부스에서도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는 음향 기술자 중 한 명에게 물었어요. GD가 다음이에요. 그녀는 제어판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말하고 있었어요. 모든 걸 조정해야 했어요. 반응이 엄청날 거예요. 저는 천천히 다시 앉았어요. 이런 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 한국 공연자는 그저 오프닝 액트일 뿐 미국 최고의 팝스타 다음에 올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홀의 조명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군중의 비명은 너무 커서 가슴에서도 느껴지고 있었죠. 텅 빈 무대에 단 하나의 밝은 조명이 비추고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했어요. GD가 스포트라이트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의 옷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통 한국 스타일이 일부 섞이고 미래적인 느낌도 있으면서 완전히 독창적이었죠. 그는 잠시 완벽하게 정지한 채 관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늘 밤 오고 싶지 않았어요. 이 공연을 보고 싶지 않았죠. 시작하기도 전에 무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음향 부스에 앉아 무대와 관객들의 표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가 틀렸다고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확신의 벽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모르게 저는 손에 든 펜을 잊은 채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진심으로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음악이 시작되고 저는 숨쉬는 것을 잊고 있었어요. GD는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방식으로 무대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그의 손은 공중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음악은 제가 힙합에서 들어봤던 소리와 한국의 거심이 틀림없는 낯선 멜로디를 섞고 있었습니다. 이 조합이 어울릴 리 없는데 놀랍게도 잘 어우러지고 있었어요. 마치 그가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냈고 어떻게든 저는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수천 개의 공연을 봐왔어요. 파리의 발레 댄서들, 이탈리아의 오페라 가수들, 뉴욕의 재즈 뮤지션들. 저는 모든 것을 다 봤다고 생각했었죠. 더 이상 아무것도 저를 놀라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저 춤이나 노래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죠.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조각들을 가져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관객들이 어디에서 왔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말을 걸고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페이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았어요. 펜은 제 손에서 사용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죠. 관객들은 공연에 완전히 연결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수천 개의 심장이 하나로 뛰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뺨이 아플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들은 단지 쇼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그 일부였죠.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게 아니야.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이고 있었어요. 공연이 끝났을 때 관객들은 폭발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을 구르고 손이 빨갛고 아플 때까지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GD는 깊이 허리를 숙여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프랑스어로 몇 마디를 했는데 완벽하진 않았지만 노력과 배려가 담겨 있었어요. 관중은 이것을 더욱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음향 부스를 나오고 있었어요. 제 머리는 흐릿했습니다. 마치 이상한 꿈에서 막 깨어난 것 같았어요. 저는 다시 무대 뒤편을 헤매며 제가 방금 본 것과 그것에 대한 제 감정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는 이제 더 바빠 보였어요. 사람들은 흥분으로 얼굴이 빛나며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대 감독이 조수에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프로그램 전체를 바꿔야 해요. 그가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쓸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GD의 공연 후에는 관객들이 그보다 못한 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이제 케이티 페리가 아니라 그가 쇼를 마감해야 해요. 하지만 페리는 국제적인 스타잖아요. 조수가 반박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녀를 알고 있어요. 다들 GD를 보러 왔어요. 감독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관중들 소리 들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콘서트 일을 해왔지만 저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들에게서 떨어져 다가 테이블 근처의 조용한 구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물 한 잔을 따르는 동안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왜 그 공연이 저에게 그렇게 강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물을 마시면서 저는 근처에 모여있는 젊은 비평가들 무리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제 나이의 절반쯤 돼 보였습니다. 언젠가 제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세대의 문화 평론가들이었죠. 그들은 흥분으로 눈을 반짝이며 빠르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가 전통적인 한국 발성 기법을 현대 음악과 결합한 방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짧은 파란 머리를 가진 젊은 여성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상이 한국의 역사적 요소와 미래적 디자인을 어떻게 섞었는지 보셨어요? 젊은 남성이 덧붙였어요. 그 상징성이 정말 강렬했어요.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으며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이 젊은 비평가들은 제가 클래식 발레나 르네상스 회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GD의 공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층의 의미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참조와 전통을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긴 경력 중 처음으로 저는 무지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늙었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아주 작은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제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저는 물을 다 마시고 컵을 버렸어요. 그리고 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젊은 비평가들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장 피에르입니다.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중문화에 대한 제 혹독한 비평들을 읽어왔고 유럽적이지 않은 것들을 덜 중요하다고 무시하는 저를 봐왔죠. 혹시 제게 뭔가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자존심을 삼키며 계속 말했어요. 방금 언급하신 발성 기법이 뭔가요? 그 전통적인 한국 기법 말이에요. 파란 머리의 비평가는 놀란 표정을 짓다가 미소 지었어요. 판소리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한국의 음악적 스토리텔링 형식이에요. GD는 현대 음악의 그 요소들을 통합하기 전에 3년 동안 판소리 명인들과 함께 공부했어요. 3년이라고요? 저는 충격을 받으며 되풀이했어요. 그건 많은 클래식 음악가들이 특정 기법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다른 젊은 비평가가 말했어요. 한국 아이돌 트레이닝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해요. 대부분 데뷔하기 전에 7-10년 동안 춤, 발성 기법, 언어, 공연 등을 공부하며 훈련해요. 저는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수십 년 동안 단단히 서 있던 벽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두운 파리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제 마음은 계속해서 공연의 순간들을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정확한 움직임들, 강렬한 감정들, GD가 역사와 현재,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을 연결하던 방식 말이죠. 오늘 밤 저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확신으로 가득 찬 편안한 세계에서 벗어나 모든 답을 알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또한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방식으로 흥미진진하기도 했어요. 내일부터 저는 연구를 시작할 겁니다. 한국 문화사에 대해 배우고 열린 눈으로 한류라 불리는 이 현상을 연구할 거예요. 저는 여전히 장 피에르, 문화평론가이자 예술적 전통의 수호자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또한 아주 오랫동안 되지 않았던 무언가가 되었어요. 다시 학생이 되었습니다. 콘서트 이후의 날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리뷰를 써야 했어요. 잡지사에서는 기다리고 있었고 독자들도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어떻게 늘 쓰던 대로 쓸 수 있을까요?
제가 본 것 이후에 어떻게 한국 문화를 얕고 중요하지 않다고 무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떻게 다른 것을 쓸 수 있을까요? 30년 동안 저는 유럽 문화의 수호자장 피에르였어요. 지금 바뀐다면 저는 누가 되는 걸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대신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한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책들을 대출하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으로 K-팝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고, 심지어 한류에 관한 대학 강의도 신청했어요. 새롭게 배우는 것들마다 저를 더 흔들고 있었습니다. K-팝 스타들이 몇 년씩 마이너스 때로는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6일을 마이너스 훈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헌신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발레 댄서나 클래식 음악가만큼이나 진지했습니다. 한국이 5,000년이 넘는 역사와 예술을 가지고 있으며 음악, 춤, 시각, 예술에서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한국 아티스트들은 이 역사를 무시하지 않고 있었죠. 오히려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쌓아 올리며 창의적인 방식으로 오래된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섞고 있었습니다. 제게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문화가 유럽과 미국의 아티스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유명 디자이너들이 한국의 색상과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었고, 미국 음악가들은 한국 프로듀서들과 작업하고 있었죠. 프랑스 영화 제작자들은 한국 영화 기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가 단지 서양을 모방하고 예쁜 얼굴로 다시 판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더 많이 배울수록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새벽 3시까지 GD의 인터뷰를 보고 그의 창작 과정에 대해 읽으며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 전통 소리와 함께 재즈와 클래식 음악을 공부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예술사와 패션 디자인에 대해 논하고 제가 읽었던 책과 철학자들도 언급하고 있었죠. 그는 예술가처럼 생각해. 저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예술가처럼. 다음날 아침 전화가 울렸습니다. 잡지사의 편집장인 클로드였어요. 장 리뷰는 어디 있나요? 그가 물었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콘서트 이후 2주가 지났어요. 이건 당신답지 않아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저는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저 자신에게도 이상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아프신가요? 클로드가 물었어요. 30년 동안 마감일을 놓친 적이 없잖아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망설이고 있었어요. 몇 가지 생각을 다시 하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클로드가 마침내 말했어요. 하지만 장, 만약 제가 생각하는 것을 쓰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알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저도 놀라고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연구 자료들에 둘러싸인 채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한국 문화에 관한 책들이 컴퓨터 옆에 쌓여 있었고 대학 강의에서 받은 노트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태블릿에는 GD의 공연 장면이 일시 정지된 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콘서트에서의 관객들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들은 진짜이고 강렬한 방식으로 공연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저항하려 했지만요. 위대한 예술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 아닐까요? 사람들을 연결하고 감동시키고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느끼게 하는 것. 그 예술이 한국에서 왔든 프랑스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중요할까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 마음을 둘러싼 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팠어요? 무서웠죠? 하지만 벽이 무너지면서 저는 이전보다 더 멀리, 더 넓게,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이제 말들이 빠르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GD의 공연에 대해 썼어요. 예술적 요소들, 문화적 융합, 감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했죠. 저는 한국 문화 전문가인 척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아직 배우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의 힘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해가 뜰 무렵 저는 리뷰를 마쳤습니다. 제가 전에 쓴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한국 문화를 무시하는 대신 저는 그 창의성과 영향력을 칭찬했습니다. 유럽 전통만 옹호하는 대신 문화 교류가 예술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제안했어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대신 더 배울 것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저는 제 글을 한 번 더 읽고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제 리뷰는 인터넷을 통해 잡지사 사무실의 클로드 컴퓨터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30년 동안 주장해 온 것과 반대되는 리뷰를 편집장에게 보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방은 오래된 시계의 똑딱거림 외에는 조용했어요. 부는 시간으로 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아파트를 서성이며 제 책과 그림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모두 유럽의 것이었어요. 모두 익숙한 것들이었죠. 제 세계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전화가 울렸어요. 클로드였습니다. 방금 리뷰를 읽었어요. 그가 천천히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장. 당신은 한국 공연자를 칭찬하고 있어요. 한류를 진정한 문화혁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건 당신이 몇 년 동안 써온 모든 것과 모순돼요. 알아요? 저는 여전히 심장이 빠르게 뛰는 채로 말했어요. 제가 틀렸어요, 클로드.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제가 옹호해온 문화적 전통에는 여전히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이해보다는 편견의 기초에서 한국의 기여를 무시한 것은 잘못이었어요. 독자들이 충격을 받을 거예요. 일부는 화를 낼 거예요. 저는 인정했어요. 일부는 제 칼럼을 읽지 않게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비평가는 진실이 불편할 때조차도 정직해야 해요. 이건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클로드가 이제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내일 호에 실을게요. 전화를 끊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옛 의견을 방어하는 무게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 시련 마이너스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통스러운 과정 마이너스에 직면했고 그것을 통해 변화했습니다. 제 보상은 칭찬이나 성공이 아니었어요. 제 보상은 성장이었습니다. 제 보상은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더 완전하게 세상을 보는 것이었어요. 제 보상은 비평가로 30년을 보낸 후에도 여전히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겸손하고 해방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파리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건물들은 어제와 같았고 에펠탑은 여전히 멀리서 높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세상에서 유일한 아름다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풍부하고 더 다채로운 문화적 풍경의 일부였어요. 내일 제 리뷰가 출판될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저를 지지할 것이고 다른 이들은 저를 공격할 거예요. 제 직업 생활은 한동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제가 보는 대로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장 피에르입니다. 하지만 저는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틀렸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장 피에르예요. 그리고 어쩐지 그것이 저를 이전보다 더욱 진정한 저 자신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리뷰가 출판된 날 전화기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이메일이 제 받은 편지함으로 밀려들고 있었고 메시지들이 제가 읽을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끄고 센 강을 따라 긴 산책을 나갔어요. 물이 햇빛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배들이 천천히 떠가고 있었고 관광객들은 노트르담 대성당의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파리는 오늘도 항상 그랬듯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을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방문객들이 이 풍경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했어요. 그들이 이곳에 있을 때 자국 문화의 어떤 부분이 그리울지도 궁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드디어 몇몇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제 리뷰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 그룹으로 확실히 나뉘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유럽 문화의 배신자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노년에 유약해졌다고 말하고 있었죠. 어떻게 K-팝을 클래식 음악과 한국 영화를 프랑스 영화와 비교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이들은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독자들은 제가 열린 마음을 가진 것에 감사하고 있었어요. 동료 비평가들은 제 정직함을 칭찬하고 있었고 일부는 심지어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한때 무시했던 문화 형태에서 깊이와 의미를 발견한 경험 말이에요. 가장 놀라운 메시지는 한국 문화기관에서 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제 리뷰를 읽고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저를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서울과 파리의 비평가들이 한 달 동안 함께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문화적 경계를 넘는 예술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5년 전이었다면
저는 이 초대를 즉시 삭제했을 거예요. 한 달 전만 해도 웃어 넘겼을 테죠. 하지만 오늘 저는 간단히 네, 영광이겠습니다. 라고 답장하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륙하면서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파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전에도 도시를 떠난 적은 많았지만 항상 자신이 문화의 중심지에서 덜 중요한 곳을 방문하러 간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번은 달랐어요. 저는 유럽 기준으로 한국 문화를 판단할 전문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배울 준비가 된 학생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도시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고대 사원과 궁전들이 세련된 현대 건물들 옆에 서 있었고 거리는 활기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화면들은 K-팝 스타들의 얼굴이 등장하는 화려한 광고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또한 작은 전통 찻집들, 한국 역사 박물관들, 수공예품을 파는 시장들도 발견하고 있었죠. 이 도시는 동시에 오래되고 새로웠어요.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었죠.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문화 교류 프로그램은 도전적이었어요. 저는 제가 한국 전통에 대해 아는 것보다 유럽 예술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한국 비평가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무지함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진정한 호기심으로 질문했을 때 한국 비평가들은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있었습니다. 함께 우리는 전통 한국화와 그것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 작품들을 전시하는 박물관들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판소리 노래와 전자음악을 혼합한 공연들도 관람했고 한국 민담과 할리우드 고전을 모두 참조하는 젊은 감독들의 영화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신진 아티스트들의 특별 쇼케이스에 참석했어요. 이 젊은 한국 창작자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개발하기 전에 유럽의 예술, 음악, 문학을 깊이 공부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양 문화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한 다음 한국의 유산과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있었어요. 쇼케이스 후 토론 중에 한 젊은 한국 비평가가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장 씨 30년 동안 비평가로 활동해 오셨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대답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어떤 문화도 모든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저는 유럽 예술 형식이 단순히 다른 것들보다 낫다고 믿었죠. 이제 저는 각 문화가 세계에 독특한 선물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문화들이 만나고 서로 영향을 미칠 때 놀라운 새로운 예술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방 발코니에 서 있었어요. 도시는 수천 개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저는 밤하늘을 배경으로 밝게 빛나는 고대 궁전을 볼 수 있었고 가까이에는 음악과 에너지로 맥동하는 콘서트 장소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한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단지 파리에서 서울로의 물리적 여정뿐만 아니라 편협함에서 개방성으로, 확신에서 호기심으로, 판단에서 이해로 가는 더 길고 어려운 여정 말이에요. 저는 여전히 장 피에르였어요. 여전히 유럽 문화와 그 풍부한 전통을 사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한 문화에 대한 제 사랑이 다른 문화를 무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제가 믿도록 허락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다채롭고 더 흥미롭습니다. 파리로 돌아왔을 때 제 칼럼들은 달라져 있었어요. 여전히 정직함과 높은 기준으로 글을 쓰고 있었지만 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 형태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오래된 독자들은 떠났지만 새로운 독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이전에는 문화 비평을 읽지 않았던 젊은이들이 제 균형 잡힌 관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귀국 6개월 후 저는 뜻밖의 소포를 받았어요. 안에는 서울에서 만난 젊은 비평가들이 보낸 메모와 함께 아름다운 전통 한국 닭이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단순히 새로운 시작을 위해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프랑스 도자기 컬렉션 바로 옆 선반에 닭이 세트를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지만 어쩐지 또 맞아 보였어요. 서로 다른 전통, 다른 역사, 다른 형태의 아름다운 마이너스 모두 같이 있고 모두 제게 가르칠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새 기사를 쓰기 위해 앉으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생각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옛장 피에르라면 자신의 가장 큰 비평가로서의 성장이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배우며
경계를 방어하기보다는 넘어서는 데서 올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극복해야 할 편견들과 이해해야 할 새로운 문화 형태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빠른 판단이라는 오래된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빨리 스스로를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와 한류에서 배운 것을 기억하고 있었죠. 강하다는 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성장하려는 의지에서 가장 큰 힘이 나옵니다. 파리의 불빛이 창 밖에서 빛나는 가운데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 새 기사는 전에는 절대 묻지 않았을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